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대단원 1단원에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에요. 신소재 파트가. 그래서 이 신소재 파트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대단원의 지구과학 파트하고 생명과학 파트로 이어지는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중간고사 범위가 대단원 1단원 정도의 양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뭐 중간고사라던가 기말고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범위 뭐 얼마까지 해서 중간고사 치겠습니다 라고 전달하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선생님이 진도를 조금 여유 있게 먼저 나가놓고,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시험 날짜와 그리고 일정이 확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치겠다,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안내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신소재 지금 빈칸 채우기 강의부터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문제는 별도 또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따로 나누는 이유는 시간 관계상 혹시 또 연달아서 뭐 3, 40분을 볼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조금 나누고자 영상을 좀 분리한 거니까요. 문제 해설이 필요한 친구들은 뭐 빈칸은 다 이미 나는 완벽하게 해결했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수강해서 채점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대신에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또 중간중간에 추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강의도 좀 열심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선생님이 수업할 때 쓰는 학습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또 EBS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러분들 학습지에 배부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요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서, 혹시라도 좀 중간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개념이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강의를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 올릴 때 피드백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특정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먼저 전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자, 전기 저항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이번에 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해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자는 말 그대로 아닐 부자를 써가지고 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의 의미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고요. 자, 3번에 전기저항이 도체보다는 크지만 절연체보다, 여기서 말하는 절연체가 부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부도체와 같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물질을 우리 절연체라고 하는데, 얘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 중간 성질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에 있어서 진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반도체죠. 그래서 중요성도 굉장히 크고, 이 반도체의 기술력이 결국에는 이 IT 산업의 기술력과도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될 수 없는 물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목과 같은 쇠붙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강하게 자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석에 잘 달라붙고요. 이 또 이제 외부 자기장을 그러면 가했을 때만 자기화가 유지되느냐? 얘를 제거하더라도 자기화가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연구 자석의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은 종이나 알루미늄 같은 대부분의 물질들, 얘들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아요. 얘들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매우 약하게 자기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약하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적 성질을 띄었다가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고 나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자석이 될 수는 없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들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소재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은 이 강의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펜슬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화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밑줄도 치고 글씨도 쓴단 말이에요. 어디 위에다 쓰고 있나요? 액정 위에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액정은 고체 결정의 성질을 지니면서도 액체처럼 유동성 있는 물질 우리는 액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가늘고 긴 사슬 형태의 배열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정의 정도는 이걸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걸 액정이라고 한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해서 LCD라는 게 나와요. LCD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액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LCD 장치들이 굉장히 많죠. 밑에 보면 뭐 전자 계산기, 온도계, 자동차 길 안내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길 안내기가 내비게이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텔레비전이라든지 휴대전화 등의 영상 표시 장치에 이 LCD를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LCD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갖다가 비춰줘야 되는 거죠. 음, 백라이트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얘는 빛의 투과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지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백라이트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최신 휴대폰들이 발매되고 나면 사양이 공개가 되고, 가장 또 요즘 들어서 이 화면의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뭐 LCD라던가, 그리고 밑에서 다루겠지만 OLED라던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액정의 이 유형들에 대해서 사양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력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되었는지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LCD 같은 경우는 선생님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OLED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어느 게 더 낫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LCD가 더 낫다, 또 OLED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 LCD 여러분 개념 정리하고요. 밑에 반도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이거 게르마늄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마늄이라고 부르는 이 저마늄과 같은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성질을 띠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불순물을 넣은 거다 해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반도체는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에 사용이 되고요. 이 중에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자체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주로 조명용으로 사용되는데, 옛날에는 긴 전구를 주로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열어보면 긴 형태의 전구보다는 아주 작은 발광 다이오드 여러 개가 박혀서 여러분들의 방에 조명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로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설치를 하고요. 선생님 밑에 보면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을 찾아서 조사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교과서 탐구 내용에 있는 것과 뭐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OLED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LCD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쓰지는 않을게 이게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그냥 들어주세요. 장점은 뭐냐면 얘는 지 스스로 발광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빛을 제공해주는 백라이트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전자기기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OLED가 LCD보다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방막화라고 아주 얇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러면 얇게 만들 수 있고 뒤에 백라이트도 필요 없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빛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얇은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죠. 그리고 LCD에 비해서 응답 속도가 뛰어나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는 것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요. 왜냐하면 백라이트를 계속해서 빛을 계속 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두운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아예 이 발광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LCD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발광 소자 수명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듣는 뭐 버닝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산소라든지 수분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방수 처리할 때 있어서 조금 비용이 좀 더 많이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이 기기 자체에 넣을 때 이 가공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LCD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핸드폰들이나 전자기기에서 좀 고사양,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들이 붙는 기기들은 대부분 OLE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밑에 반도체의 성질과 이용,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의 반도체. 그래서 얘들은 온도, 압력, 가스, 방사능 등의 감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빛을 받으면 뭐가 흐르는 성질의 반도체는 적외선 감지기, 자외선 감지기. 한마디로 빛이 흐르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적외선도 감지를 하고 자외선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류가 흐르면 또 빛을 방출하는 성질의 반도체는 CD나 광통신에 사용되는 레이저를 만드는 데 이용한다. 요즘 사실 CD조차도 잘 쓰지는 않는데 CD나 광통신에 사용되는 레이저에도 예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뒤에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프나 이런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자주 좀 언급되는 편입니다. 먼저 초전도체부터 볼게요. 자,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내가 준 전류를 모두 흘려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계 온도가 뭐냐 해서 1번에 아예 비워놨어요, 칸을. 그래서 임계 온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임계 온도는 이 초전도 현상,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 그 온도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전도 상태가 되면 전기저항이 0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내가 요구하는 전류를 다 흘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도 크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초전도 상태가 되면 외부 자기장을 이제 초전도체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는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무슨 드라이아이스로 이렇게 막 옆에 떠 있고 이렇게 물체가 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교과서 보고 적다 보면 사실 익숙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는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이스너 효과예요. 초전도체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용은 자기공명 영상장치라는 의료기기에도 사용이 되고요. 인공행 융합장치라던가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의 기본 원리에도 이 초전도체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대신 단점은 뭐냐면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임계온도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각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요? 임계 온도가 높은 온도, 우리가 얘기하는 실온에서도 이 임계 온도가 돼가지고 실온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면 더 이상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얘를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차 온도를 올리는데 아직 실온까지는 힘들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지금 다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올라갈수록 이 가공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나 이런 거는 좀 거리는 멀어요. 자,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험할 때도 사실 네오디뮴 자석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입하기에도 굉장히 쉽고 한 자석입니다. 예. 그래서 자석의 재료가 되는 철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애들을 중간중간 끼워놨어요. 그래서 딱 한 방향으로 하게 해서 좀 더 강력한 자기를 띄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건 여러분들은 하드디스크라는 건 알죠. 요즘 사실 SSD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이긴 한데 옛날에 얘기하던 하드디스크 안에 진짜 말 그대로 탄 형태의 디스크가 돌아가고 있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오디뮴 자석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고출력, 강력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좀 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형태의 자석이 바로 이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 개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신소재. 여기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1번. 탄소가 육각형 별집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 지금 옆에 그림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는데 이런 벌집 모양 구조를 하고 있는 흑연의 원자 한 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질이 조금 중요해요.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해요. 그러면 얘를 말 그대로 투명한 액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전기가 통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액정인 OLED나 이런 거를 부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도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들이 출시가 됐잖아요. 뭐 우리 국내 뭐 제조사에서도 생산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생산을 했고 거기에 사용되는 액정들은 우리가 항상 그 뭐랄까요 그 접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는 유리를 액정으로 생각하는데 유리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신소재인 이 그래핀을 이용하게 되면 OLED와 같은 휘어진 디스플레이의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그래핀인 거죠. 현재 나와 있는 폴더블 폰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육각형 벌집 모양의 그래핀이 앞에서 배운 그래핀이 원통형으로 말려있는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말 그대로 말려있는 관 모양이다 해서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튜브가 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 모양의 형태를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이나 전기 전도도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뭐 얘는 손실 자체가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벼운데 심지어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뭐 쉽게 파손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얘를 첨단 현미경의 탐침으로써 쓸 수도 있고요. 나노 핀셋 그리고 강도가 강할 때 필요한 복합 재료 등의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사실 여러분들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정의라던가 또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가
까지는 다 몰랐을 텐데 좀 용어상으로 익숙해지길 바라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건 두 번째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먼저 좀 잘 이해를 하고 1페이지도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들은 외워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풀이 강의 통해서 뒷면에 있는 모의평가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채우기는 여기까지입니다.